집중 분석 시간입니다. 증시의 변곡점이 이제 다다음 주가 중요하죠.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다음 주 FOMC는 이른바 빅스텝이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들을 미국 증시, 세계 경제는 어느 정도나 견딜 수 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4일이 FOMC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날 알게 되는데 5월 5일이 우리는 공휴일이고요. 6일, 다음 주말쯤 알게 될 텐데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긴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이러다가 경기 후퇴를 우려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연준이 그 빅스텝을 받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이같이 낙관하는 근거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된 지난 20년간 상황을 보면요. 금리라든지 명목 잠재 성장률도 함께 동시에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은 과거와 달리 명목 잠재 성장률이 3.8%나 될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이 때문에 시장이 예상하는 내년 6월까지 FF 금리의 목표 수준이 3%인 점을 비교해 보면 돈에 역회전이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더라도 초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사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사업 환경이 좋다 보니까 현재 미국 내 신용 리스크가 상당히 낮고요.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태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신속한 금리 인상에도 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적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장단기 금리는 역전이 한번 된 거고요. 과거 취로 보면 이 역전되고 나서 일정 부분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소장님께서는 뭐 꼭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빅스텝으로 올려가기 시작할 텐데 미국은 그러면 연준은 이번 올해 어느 정도 금리를 올리게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렸을 때 시장이 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네,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0.5% 그리고 6월에는 0.75%포인트까지 인상을 시장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달까지 FOF 금리 같은 경우에는 2.75에서 3%까지 올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빨리 금리를 인상하고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이후부터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연준 내 최강경 매파들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 예상치 같은 경우는 3.625%까지 높은 상황인데요. 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의 명목 잠재 성장률이 3.8%를 하회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했던 쇼크가 온다든지 또 경제 오버킬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아서 경기 침체에 빠지더라도 국면이 좀 짧고 그리고 단기간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버블 국면도 아니고요. 금융 불균형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그 미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좀 순항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달러의 강세를 부추기고요. 여타국 통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환시장의 통화를 약세로 이끌어갑니다. 환율 얘기하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249원, 거의 1250원에 육박하면서요. 1300원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원화 추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장기 금리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한 달 사이에 원화 같은 경우는 50원 가까이 평가 절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이 이제 환율이 계속 평가절하되면 아무래도 기능이 저하되고요. 나쁜 물가 상승도 찾아오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나쁜 원화 약세가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맞지만 미국이 이를 극구 말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개입은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6월 달에 FOMC에서 만약에 0.7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원화는 1,300원대까지 절하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엔화나 위엔화도 같이 동반해서 지금 절하 추세가 가파라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현재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도 매도 압력이 점차 고조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중국 위안화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아시아 통화, 우리도 그렇고 일본 엔화도 그렇고 다 약세 기조가 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위안화는 희한한 게 그동안 약세로 안 갔어요. 오히려 더 강세로 가다가 급격하게 한 일주일 전부터 지금 위안화가 약세로 위안화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중국 봉쇄 우려 때문인가요? 네, 그것도 있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10년물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87%로 최근 들어서 급락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2.9%인 점을 비교해 보면 12년 만에 미중 간의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홍콩과 중국 증시 간의 채권 교차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사상 최대 자금들이 3월 달부터 썰물 빠져나가듯이 해외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의 장기 금리 하락이 추세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중국에는 최근 들어와서 인구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고요. 과잉 채무 문제도 있고 또 글로벌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5.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월 달부터라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엔화 약세 추세가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환율이 절하됐을 경우에는 나쁜 물가 상승이 찾아오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환율과 관련해서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위엔화가 빠르게 절하되지 않도록 외환 시장의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준율을 좀 낮춰서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이런 효과를 가져오면서 서서히 연착륙시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 증시가 흔들릴 때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이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채권을 파니까 그 자금들이 빠져나가려면 위안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위안화가 약세로 가는 겁니다. 채권 원래 사실 주식보다도 글로벌 자금은 채권 쪽의 매매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채권 매도는 중국 금융시장에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 들어와서 1개월간 보면은 락다운이 상하이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현재 조용한 또 코로나가 베이징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도시 봉쇄령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가지고 현재 막대한 자금들이 이제 해외로 유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장강 삼각주 같은 경제권은 중국 경제의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환발해 지역 같은 것도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 경제가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2분기 성장률은 4%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비관적으로 본다면 마이너스 성장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뿐만 아니라 주시장에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보면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도시 봉쇄령이 5월 중순쯤에는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추가 재정 정책들을 강하게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5월 중순서부터는 중국 증시가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정부도 이렇게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요. 아파트 매매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군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3월달 주택 판매 같은 경우에는 무려 26.2%나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도시의 봉쇄도 영향을 끼쳤지만 주요 주택과 관련된 신규 수요층이죠. 20대하고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 부동산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이지 부동산 연구원 같은 경우는 올해 중에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거품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좀 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 중국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이 된다면 중국은 3% 성장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주요 도시들이 일제히 부동산 구매와 관련된 차별을 좀 철폐하고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기간도 축소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은행의 대출,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부동산과 관련된 가격 인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조치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중국의 인구 구조 변화, 또 과잉 채무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금 삐걱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더 크게 들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헝다 사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요. 네, 또 뭐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니까 헝다 사태 같은 게 분명히 부동산 영향을 미쳤겠지만 시스템의 붕괴로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행스럽고요. 그러게요. 이런 그 중국의 사실 그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서의 부동산 붕괴 과거에 이제 국가 채무 이런 게 많이 우려가 됐잖아요. 근데 최근에 인구도 좀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조적인 경제 성장을 악화해서 이른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중국의 잠재 성장이 급속도로 떨어진다는 것은 장기 금리 하락 속도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세자녀 정책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순증은 48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는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거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성장이 8%에 맞춰서 모든 생산 시설을 돌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식과 같은 디프레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61%입니다. 미국의 2배 정도 수준이고요. 또 민간까지 합치면 260%로 주요 국제에서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채무 상환 부담이 성장률이 떨어지면 더 한층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주택 보급률이 현재는 90%를 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한자녀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이내 이런 한자녀들이 새 주택을 유산으로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유층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부동산 개발회사가 갖고 있는 부동산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장밋빛 전망을 했던 연구기관들조차도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돌아서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은 뭐 인구 쪽에서는 정말 역대급 세계 최강이었는데 인구 감소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경제적인 구조적인 우려까지 하는 겁니까 최근에? 네, 최근 2019년 이후부터 보면은 인구가 30%씩 급속도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때문에 2021년 실제 출생 횟수는 1,08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인구 순증은 48만 명에 그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율이 급락한 것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담도 있겠지만 여성의 고학력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학 진학률이 63%나 되는데요. 남성이 53%인 점에 비교해보면 10%포인트가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력을 우선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의 현재 인구 감소 속도가 지금과 같이 진행이 된다면 14억 인구가 금세기 말에는 7억 3천만 명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빠른 속도로 잠재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취업난뿐만 아니라 결혼난이 다시 불거지고요. 또 출생률 저하라는 경제 악순환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는 출산 장려금이라든지 세금 감면 정도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경력 차별 금지 조항이나 성차별과 관련된 철폐, 남녀 평등이 우선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하고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출산율 저하를 막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 5.5% 달성이 쉽지 않을 텐데요. 중국 경제의 둔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세요.
네, 뭐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는 현재 침체 국면에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잠시 회복을 보였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더블 딥에 대한 경고음들이 상당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중국이 부동산 버블까지 터져서 3% 성장으로 떨어진다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우리나라는 0.3에서 0.4% 성장률이 둔화되는데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5%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정책 총동원령을 발동하기 때문에 경기는 V자형 반등 그리고 주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준율도 인하시킬 수 있고요. 1조 5천억 위안 규모의 기업에 대한 세금 환급 조치, 또 정부의 그 인프라 투자 확대도 계속 진행된다는 점에서 중국이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더라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적으로는 0.2%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렇게 올해는 그 경기 둔화를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 연준의 빅스텝 금리 인상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 분석했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